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 박사 이윤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근육과 운동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성질환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와 함께 운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 고리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질환을 만성질환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또 저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만성질환 이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짧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하던 시절에는 평균 수명이 45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0년 정도 지나서 평균 수명이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큰 예전의 사망 원인이었던 감염성 질환, 즉 폐결핵, 또 하나는 수인성 질환이 사망 원인의 우위를 차지했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 수준의 발전과 함께 여러분들이 위생 개념도 높아지고 하면서 서서히 없어져서 지금은 그런 폐결핵이라든지 수인성 전염 질환들이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료의 발전과 또 의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웬만한 병도 규명이 되고, 그에 따른 예방과 치료, 수술에 의한 수명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평균 수명이 남자는 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0세, 또 여자들은 83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장수국가에 속하는 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거나 몰랐던 질환들이 서서히 사망 순위에 우위를 처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몰랐던 암이라든가 당뇨, 또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예전에는 발생을 하기 전에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질환들이 자연스럽게 노화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당뇨병, 당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성인 일형당뇨, 후천적인 이형당뇨가 있습니다. 일형당뇨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당뇨가 일형당뇨고, 이형당뇨는 후천적인 섭생에 의해서 췌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췌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안 되거나 만들어지지 않거나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 제2형 당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즉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최종 단위인 포도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분배되는 호르몬 양이 작아서 근육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인슐린 저항성, 즉 2형 당뇨의 특징입니다. 또 당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많이 먹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방이 많거나 육류 섭취가 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기본적인 탄수화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들어온 당뇨를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남은 그런 당뇨들은 우리가 대부분 잘 때 간에서
지방으로 만들어져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복근을 기준으로 밖에 피하 지방으로 쌓이다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복부 지방, 즉 그 내장 지방, 근육 안에, 복근 안에 있는 내장 쪽으로 지방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방이 쌓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서서히 발생이 되면서 첫 번째는 그 혈관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고혈압도 생기고 또 염증 인자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양이 짙거나 좋지 않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거나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심장, 혈관, 뇌에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랍니다. 즉, 이 대사증후군은 1, 2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10년, 20년, 30년까지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 예전에는 주로 어른들한테 나타나는 그래서 성인병이다 아니면 노인성 질환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 세대 일찍 즉 어떤 사람들은 10대, 20대 때도 나타나고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청장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청소년 대사증후군 질환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배경과 원인을 보면 대사증후군은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식사량이 많아서 복부 비만이라든지 또 그 복부 비만 중에도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경우도 있고 또 운동 부족, 즉 예전에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는 거의 노동으로 경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부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되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그런 그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음, 과식, 폭식 그런 우리 삶에서 또 어쩌지 못하는 스트레스 등이 장기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고혈압, 복부지방, 비만, 당뇨, 뇌혈관계 질환 등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죠. 알았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는 지경에 갔을 때 우리가 몸이 이상하다, 찌뿌드둥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 또 피로를 일찍 느끼고 항상 충분히 쉬는 것 같아도 어쩌지 못하고 피곤에 쩔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본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덜 하면 될까, 막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생각만큼 쉽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이 체형이 변화를 합니다. 외적으로도 보입니다. 즉 비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비만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과체중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과체중은 좋은 말로 해서 과체중이지 엄격하게 보면 비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다라고 하는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MI,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인자로 평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크게 틀리지 않고 BMI 숫자에 그 기준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키를 그 메타로 환산해서 2번 곱하고 체중으로 나누면 그 자체가 BMI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70이다. 그러면은 170, 그 1.7 곱하기 1.7 곱하기 해서 그 체중을 그 숫자로 나누면 그 BMI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20이다, 25다, 30이다 등등 숫자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25를 기준으로 해서 25가 그 표준이고 25가 넘어가면 과체중, 30 넘어가면 비만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숫자가 서서히 올라가서 30 이상 되면 적어도 그 당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BMI가 30 이상 되면은 그 당뇨 발생 확률이 한 40% 정도가 되고 고혈압 등등이 심혈관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도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율을 보면은 예전에는 20, 30% 정도이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비만율이 한 작년 통계로 약 한 35, 40 가까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약 45%로 통계로 나와 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5 내지 30%. 그래서 성인 평균으로 보면 한 40% 이상이 비만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또 하나는 그 비만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젊은 층도 많이 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 중에는 뭐 경제적인 그 소득 향상도 있지만 그 무분별한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먹방 시리즈가 굉장히 범람을 하면서 식욕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실 뭐 식욕이 본능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것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먹방 TV 보면은 그 음식의 종류도 사실 대부분 가공식품이고 또 육류 지방이 많고 또 첨가물도 상당히 들어있고 특징은 채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는 것이 먹방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설탕을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 외식 음식을 보면 반찬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식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설탕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뇨 섭취가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당뇨의 원인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먹방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국민 건강 수준으로서는 정반대의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간에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기가 비교적 쉽고 사람들의 시청률이라든지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즐겨하고 또 광고도 많이 붙고 마케팅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반적인 건강을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을 봤을 때 특히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면 뭐 운동도 좋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괜찮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체질적인 것, 즉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습관이 거의 60, 7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것보다도 먹는 것이 우리 건강, 만성질환에 직결되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 항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그 즐겁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먹는 거 이상으로 똑같이 운동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노동으로 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노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먹는 양은 그렇게 과히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양으로는 숫자로 표기하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는 양은 줄고 먹는 양은 늘어나니까 체중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릴 때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섭취 에너지랑 또 소모하는 에너지가 비슷하면 되는데 현재의 상태는 대부분이 섭취 에너지가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것이 비만, 과체중의 원인과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섭취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끔 그러려면은 섭취 에너지를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를 많게 하려면은 일상생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동으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우리 몸이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그 배경이 운동이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근육 안에 또 여러 장기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또 소모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지금까지 쭉 한 인류 역사상 한 200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긍정적인 진화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또 근육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식량이라든지 이동, 근육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라든지 숫자라든지 크기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퇴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이라든지 사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컴퓨터 앞에 움직이는 것, 컴퓨터 앞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전철을 타면 전철 좌석이 7명이 앉게 돼 있고 최신형은 6명이 앉는데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시면 6명, 7명이 다 핸드폰을 잡고 쳐다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목이 C자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자목, 거북목으로 되는 경향이 많고 그것이 어린 나이 때부터 최근에 보면 저도 충격적이지만 어린 애들한테도 핸드폰을 쥐어주는 부모님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기들은 몇 년 후에 거의 거북목으로 변해서 병원을 가야 될 정도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쩔 수 없는 여건일지라도 또 일찍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면 훨씬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 2세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멀리
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바짝 대고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쌓인 지방과 근육을 보면은 근육 부피보다 지방 부피가 훨씬 큽니다. 즉 많이 먹어서 쌓인 그런 내장 지방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북부를 안에 있는 북부의 부피를 서서히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되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돌출하게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배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가 나오면, 못 살을 때는 배가 나오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가 나오면 건강이 별로구나, 과거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대략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지금보다 5년, 10년 후 전부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왔는지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부 지방이 쌓여서 비만으로 가면 결국은 배가 나오고 체형이 바뀌고, 또 그러는 과정 중에 서서히 운동량이 부족한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팔과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 배는 불룩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것이 만성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몸이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건강하다, 나는 그런 거에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병원 가서 검진을 해보면 대부분 몇 가지 만성질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본인이 추가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그런 항목들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진행되고 있다. 금방은 아니지만 머지않아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내가 인지를 하게 되고 건강이 급속하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보면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또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진을 하시면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적어도 데시리터당 40mg 이상이어야지 정상으로 보고, 또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데시리터당 130 미만이 되어야지 정상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격차가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거의 건강이 좋지 않다. 즉, 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동맥경화로 서서히 진행되고, 그것이 장기간 되면 고혈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즉 포화지방,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얀색 지방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고기에서 보는 흰색 부분이죠. 쇠고기에서 보는 흰색 부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눈송이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블링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좋은 품질의 고기로 알고 있는데, 입에서는 굉장히 지방이 들어가면 맛은 있지만 꼭 입안에서 맛있는 것이 건강에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방, 흰색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흰색 지방은 가능하면 섭취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 삶에서는 두 가지 역설적인 것이 입에 좋은 것이 몸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입에 쓰거나 시거나 그런 것들이 건강에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운동과 또 먹는 것과 건강과 상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는 여러 통계를 보면은 서서히 한 세대 이전부터, 즉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비만율 또 과체중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최근 20년간 비만율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하나 그 자료에 보면은 이 성인의 비만율 증가보다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에는 요새 학생들이 먹는 것도 많지만 사실 소모하는 에너지가 극히 적습니다. 소모하는 에너지는 운동으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해야 되는데 요새 초중고 학생들의 생활 형태를 보면 운동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운동회도 많이 없어졌고 예전에는 운동회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았는데 운동회가 거의 없어졌고 또 하나는 방과 후에 대부분 예전에는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지만은 지금은 방과 후에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에너지 소모할 수 있는 시간과 양이 현저히 줄어든 배경이 그렇지 않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런 체력장 제도를 통해서 운동을 강제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그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긍정적인지 모르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체육활동,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로 대학을 가고 사회로 가면서 운동할 기회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과체중 비만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청소년들 10대, 20대, 30대가 20년 후 지나면은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그때는 이런 만성질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대들이 보였던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나이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내면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지금 청소년들은 부모님들 때보다 아니면 강의를 하고 있는 저희 세대보다 훨씬 노화가 빨라질지도 모르고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오랫동안 평생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약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예측이지만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식생활과 운동 형태를 보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어디 가서 그 문제를 일으키느냐면은 10대, 20대 때 초반까지 운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부분 그 청소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달리기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 할 수 있는 훈련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선대들보다 기간도 짧아졌고 훈련 강도도 낮아졌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방 체력이 예전보다 낮아졌구나 하는 것도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그 내면을 보면은 그런 그 콜레스테롤이 서서히 쌓이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혈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즉 관상동맥은 옛날에 그 임금님들이 쓰던 관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서서히 쌓여가면서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좁아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저히 좁아지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막히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심근경색도 올 수가 있고 또 그 이전에 협심증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심장이 답답하고 찌릿찌릿하고 뭔가 식은땀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즉 좋지 않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쌓여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지금 가면은 충분히 병원에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꼭 그 검사를 하기 전에 본인의 운동 상태를 그 파악만 해도 아, 지금 내 혈관 건강이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혈관 안에 쌓이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맥경화 결국은 나중에 고혈압으로 가고 혈압이 높아지면 얇은 또 건강하지 않은 혈관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경색, 뇌출혈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런 콜레스테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모세혈관에 도달해서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면 뇌에 가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생된다면 뇌경색,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이후에 삶이 힘들어지고 본인이 자기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그 구성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뭐 크게 와 닿을 것이고 또 이렇게 그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닌 현재의 핵가족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병간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결국은 그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뭐 경증인 경우는 요양원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혈관 건강이 안 좋은 거, 당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서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관상동맥은 뭐 일부 막힌다고 해서 어떤 자각 증세가
금방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관상동맥을 구성하고 있는 큰 가지가 3개가 있는데 1개가 막힌다고 그래서 알 수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생활에서 불편한 감만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돼서 그 2번째, 3번째 관까지 막히게 되면 그때서 자각 증세를 느끼게 되죠. 그래 그런 것들의 원인이 대부분 지방 섭취가 많아서 또 운동을 하지 않아서 오는 그 콜레스테롤이 많이 혈관에 쌓이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심장 건강을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과식에 의한 운동 부족에 의한 과체중, 비만은 결국은 우리 심장과 뇌를 그 멍들게 하고 건강을 안 좋게 하고 또 일상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그 진행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예방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강조하는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러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운동을 하게 되면 적어도 땀이 날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동화 호르몬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잘 만들어지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비만과 과식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 췌장 기능도 떨어지고 또 만들어진 인슐린 호르몬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섭취한 당류를 근육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에너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즉 근육 안으로 당류를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당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해도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해도 그런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 운동의 좋은 효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운동을 꼭 하시라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채널이 열릴까요? 길이 열릴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운동 자체는 안정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볼 때는 비상시라고 받아들입니다. 즉 비상시이기 때문에 안정시와는 다르게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죠. 즉 내 몸을 살려야겠다. 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야겠다. 또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우리 회로가 일반적인 회로가 아닌 비상회로를 개설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이 운동이 만들어내는 길이고 그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통로가 열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마지막으로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포도당이 자연스럽게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연소가 되는 그런 원만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특히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못하고 운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즉 AMPK라고 하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활성화되면서 특징적인 것이 첫째,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지방이 감소된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산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지방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
지방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AMPK라고 하는 효소는 평상시는 작동을 잘 하지 않고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통로도 열릴 뿐만 아니라 AMPK라고 하는 효소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몸의 지방도 줄이고 포도당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당뇨 있으신 분들 운동을 하고 그 전과 후에 보시면 그런 혈당의 감소 효과가 현저히 눈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장시간 진행되면 지방도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비만뿐만 아니라 과체중도 해소가 되고, 그런 과체중과 비만이 해소되면서 그 혈당도 서서히 내려가서 우리가 평상시 높았던 혈당도 낮춰지고, 또 낮춰진 것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 약물을 통해서 그 혈당을 낮출 수가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런 증상만 그 감소시킬 뿐이지 우리 근육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방 강조를 했던 AMPK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즉 운동은 어느 운동이냐 이 운동이 좋을 수도 있고 저 운동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어떤 운동이든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활동이면은 족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운동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얼마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